코코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 피버가 한국 방송 콘텐츠를 미국 시장에 훌륭하게 소개시켜주고 있었던 플랫폼이었거든요. 혹시 그 드라마 피버랑 그래서 항상 비교를 당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누군가한테 코코아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 옛날에 뭐 드라마 피버에서도 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비교 혹은 드라마 피버는 무료 가입자지만은 더 많았어 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 피버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 생각에는 이때의 비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비즈니스 모델도 좀 많이 다르고 어프로치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그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도 많이 다르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이때의 비교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드라마 피버 자체는 굉장히 이제 한류 시장을 그러니까 프론티어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드라마 피버가 문 닫게 된 배경을 좀 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드라마 피버가 저희가 뭐 생겨서 뭐 문 닫거나 이런 건 아니고 미국 마켓의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도 사실은 넷플릭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시장이 많이 뭐 요동을 쳤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약간 진영 논리가 되게 셌었어요. IP 홀더하고 플랫폼 간에. 그러니까 특히 훌루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지상파와 그 다음 넷플릭스의 경쟁, 그리고 AT&T 그룹 내의 여러 플랫폼, 그때 당시 워너미디어, 그 다음 뭐 드라마 피버 이런 데들하고의 또 경쟁,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드라마 피버가 있을 때는 그 미국 플랫폼 내에서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때예요. 서로 간에 IP를 뺏고 뺏는 전쟁을 할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IP 홀더가 아니면은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그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CP 플랫폼이라고 표현합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물로서. IP를 모아놨다가 본인 플랫폼이 나온 거죠. 그때는 이제 드라마 피버가 이제 서비스 할 당시에는 그 과정에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드라마 피버는 IP 홀딩을 좀 많이 할 동력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여러 연유에 의해서. 한류 컨텐츠를 확보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빠졌던 것 같고요. 저희 코코아 같으면은 3사 컨텐츠를 다 이제 독점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CP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스타트 라인 자체가 다르고 저희는 이제 드라마 피버가 저희 파트너가 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코코아를 팔아라. 하지만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코코아를 받지 않았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들하고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애티튜드는 아니었어요. 전혀. 같이 시장을 같이 키우자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절대적인 비교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은 워너미디어에서 인수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상황이 IP 홀더냐 아니냐.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는 IP가 뭐 거의 없었었고, 네. 뭐 디즈니나 이쪽은 뭐 물론 네. 그때 당시 디즈니는 없었지만은 IP를 갖고 있는 진영하고 아닌 진영하고 나뉘었을 때 드라마 피버는 IP가 없었던 데고, 그렇죠. 코코아는 방송 3사가 대주주다 보니까 IP 기반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CP 플랫폼인 회사였고, 그게 되게 다르네요. 예, 그게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결과로 보면 시장 결과로 보면 CP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플랫폼이 일반적인 거죠. 파나마운트 플러스도 나오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나오고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때 좀 반응이 되게 괜찮다라고 하고 그때 그 붐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저희 콘텐츠진흥원에서 대전에 있는 스튜디오 큐브라는 곳에서 오징어 게임을 다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작사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넷플릭스랑 같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게임을 만들거나 그럼 무슨 뭐 판촉 행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한류 문화 행사에 그걸 활용해도 되겠냐라는 내용으로 문의를 했더니, 문의를 하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넷플릭스는 IP가 뭐 없다고 보는, 뭐 있지만 뭐 없다고 보는 회사고, 경쟁자인 디즈니 플러스는 IP가 무궁무진한 데고, 근데 넷플릭스는 디즈니와 같은 IP 홀더 회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이, 넷플릭스에서 안 해주겠다. 왜냐면은 IP가 없는 애들인데 기껏 글로벌 IP를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는데, 갖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파생적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한국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한테 줘? 에이, 안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그 예상은 맞았죠. 절대 노고, 모든 행사를 할 때 넷플릭스 포스터도 걸지 말라고.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 IP를 가지고 넷플릭스는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벌 생각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드라마 피버 얘기를 하면서 이제 IP를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 간의 그런 진영 논리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서로 이제 중간지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향을. 네. 예. 둘 다 가지려고 하는. 예. 근데 뭐 아까 센터님 말씀하신 넷플릭스가 IP가 없다라는 표현은 약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진 않죠.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전략이 본인 IP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와서 옛날 같으면 만들어진 거를 돈 주고 독점을 사서 오리지널 붙이는 거를 넘어서서 스튜디오한테 직접 제작을 시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없다고 표현한 거는 이제 디즈니 대비. 뭐 없다고 보는 게 표현하는 게 맞는 정도의 수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자, 지금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하는 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CJ ENM에서 엔데버 스튜디오를 인수를 해서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게 맞는 전략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뭐 비즈니스에서 맞다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결과니까요, 결국은. 아직은 결과가 없으니까 뭐 맞다 그러다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뭐 인수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생기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맞는 전략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그 CJ 자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 봐요.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계속 열릴 거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유통으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뭐 IP를 적극 활용해서 뭐 판매로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CJ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사실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도 미국 생활을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조금 오해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트워킹이라는 건데, 사실 한국에서는 좀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어리스트 내놔봐. 그러면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바이어를 확보한 걸로 오해하고, 이것만 있으면 비즈니스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옛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숫자와 문자일 뿐이잖아요. 이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사실 저도 그래요. 누구를 만나서 뭐 비즈니스를 염두에 둔다면은 처음부터 비즈니스 하자고 해서 이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처음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했을 때,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을까? 밥 먹다가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인데, 사고가 괜찮은데, 마인드가 긍정적인데, 그러면은, 야, 우리 한번, 파티 있는데 한번 너도 한번 와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경계를 풀면서 이 사람을 자기의 영역으로 와서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사고와 가정 환경과 학력과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한 다음에 정말 괜찮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켜주면서 얘 괜찮아 라고 하는 굉장히 고도로 윤리와 성격과 재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굉장히 고도의 시간과 노력과 엄청난 전략이 필요한 이거를 한국에서는 그냥 이메일과 전화번호 하나 확보했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라는 거를 사실 CJ E&M은 엔데버 컨텐츠를 인수함으로써 한순간에 얻은 거잖아요. 네. 돈과 네트워크를 바꾼 거잖아요, 사실은. 시간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CJ E&M이 진짜 통 큰 결단을 했다. 네. 시장을 그 네트워킹이라는 진짜 무형의 그거를 되게 그 가치를 주고서 살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인수 금액이 6천억이었나 7천억이었나 뭐 1조에 가깝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9천억이었나요? 9천억이에요. 네. 1조에 가깝게.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은 버젯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었는데, 근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이제 결과가 얘기해 주겠지만 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옴으로써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중에 하나는 CJ E&M에서 방송사와 컨택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엔데버가 컨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친숙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엔데버가 연락이 왔어? 이거랑 CJ E&M에서 연락이 왔어랑은 좀 다른 무게감이니까. 그런 거에서 또 다른 사업 기회가 많이 열릴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그건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방법 말고 9천억이나 1조 정도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 말고 무슨 전략적 협상이라든지 뭐 공동 제작이라든지 조금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왜 그 나머지 선택지를 선택 안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미 뭐 말씀하시면서 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코코아 같으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희의 네트워크가 에코를 구축을 했죠. 파트너십도 만들고 영향력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류를 유통시키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통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단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CJ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플랫폼이 나온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릴 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주에 진출한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그런 파트너 릴레이션십이라든가 네트워크 한 방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인수는 많은 파생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퍼튜니티 갖고 온다 생각하는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그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리퍼런스 사이기 때문에 CJ 이름을 달고 갔을 때보다 말 그대로 인데버 이름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로 이제 뭐 바이아컴하고 이제 또 얘기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쵸. 그쪽에서 시너지를 봐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뭐 만약에 시간을 들여서 돈을 적게 쓰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막 과연 임팩트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좀 부정적이죠, 저도. 그 JTBC 스튜디오의 윗 인수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나요? 뭐 100% 동일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CJ가 추구하는 전략하고 JTBC 전략이 100% 동일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약간 활용도 측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의 제작사를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오퍼튜니티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네트워킹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 말고 혹시 다른 장점이 또 있을까요? 인수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되게 큰 건을 해내셨는데 이제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튜디오 비즈니스 뭐 그쪽의 전문가는 제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은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네트워크를 돈 주고 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내부 인재들이 만약에 유출이 되면은 그냥 껍데기 브랜드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여기는 인데버는 대표적인 또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미국 현지의 약간 정서도 필요하고 약간 거버넌스 구조도 이제 현지의 자유도가 또 높아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죠. 그러니까 일단 필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의사결정이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빠른 의사결정을 해줘야지 특히 미디어에서 굉장히 빠른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대응이 되는데 뭔가 전통적인 한국의 거버넌스를 띈다. 뭐 의사결정은 본사에서 다 하고 뭐 대답이 오는데 꽤 걸린다 이래버리면 미국 정서상 굉장히 안 맞을 겁니다.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고요. 예. 즉,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여쭤본다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제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굉장히 닫힌 구조잖아요. 네. 뭐 팀장 결제 받고 본부장 결제 받고 뭐 이사 결제 받고 뭐 부사장 결제 받고 사장 결제 받고 이거 쭉 가는 와중에 킬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데 미국은 이런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네네. 굉장히 빠른가요? 그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네. 제가 다녔던 이제 뭐 미국 회사 경험을 좀 말씀해 드리면 직급별로 이제 본인의 권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자기 포지션에 맞게 의사결정 빨리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만약에 딜 규모가 10억이다 이러면은 뭐 디렉터 레벨에서 뭐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은 퍼포먼스 리뷰할 때 그걸로 이제 자기 평가를 받는 거죠. 그 위에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뭐 100억이다 이러면 100억까지는 본인이 빨리 의사결정합니다. 근데 회사의 모양새가 기본적으로 자기 퍼포먼스 베이스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회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디시전 자체가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자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근데 한국 전통적인 기업은 사실 이제 윗선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밑에서는 계속 뭔가 데이터를 주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종 결제자가 다 책임을 지는 구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제자는 이제 본인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거죠.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얘기고요. 그냥 차이가 그렇게 다르다. 차이가 존재하고 서로 다르다인데 문제는 그게 시간 딜레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런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엔데버에도 심어지면은 걸 조금 우려된다라는. 예,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이제 그 현지에서 뭘 인수하고 실패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은 약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봐서 예, 그냥 걱정이 된다지 제가 뭐 그게 네. 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입장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인재를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스튜디오는 결국은 사람이니까요. 또 다른 얘기를 했을 경우에 시간과 네트워킹을 돈으로 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그 CJ E&M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엔데버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조금 더 친숙하고 이로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다면은 CJ E&M은 사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기업이잖아요. 어려운가요, 혹시? 미국에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이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케이스는 스튜디오가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니 스튜디오가 안착되는데 시간 꽤 걸렸잖아요. 스튜디오 인수하고서 CBS 뭐 이렇게 가다가 예, 그런 경우를 좀 보면 단시간에 뭘 하려고 했다가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기적인 전략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코코아도 사실은 이제 저희 파트너들의 그런 접근성을 활용해서 이제 코코아 브랜드를 인지시킨 건데요. 만약 CJ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인데버와 별도로 뭔가가 탄생해주면 되지 않을까, 미주에서. 그러면 거기에 인데버하고 같이 이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인 비즈니스 오퍼추니티가 발생할 건데 거기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민함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티빙을 비롯해서 네네. 다른 한국계 OTT 브랜드가 미국에서 서비스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당연히 이제 여기에 시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진출하려는 회사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경쟁이 있어야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약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이 굉장히 경쟁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협업의 기회도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경쟁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동반으로 같이 시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만약에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동일한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파일을 갉아먹는 구조라면은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볼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티빙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콘텐츠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또 오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한국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질 거고, 그렇게 보면은 동일한 시장을 갉아먹는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K 콘텐츠라는 시장을 조금 더 넓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티빙 컨텐츠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이미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에 있는 컨텐츠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CJ 컨텐츠는 다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티빙이 미국에 진출하면 네. 컨텐츠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될 텐데, 넷플릭스하고. 넷플릭스는 이제 본인도 오리지널이나 익스클루시브만 주장하기 때문에 뭐 티빙하고 컨텐츠를 쉐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컨텐츠가 티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쪼개지거나 또는 이전을 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좀 챌린지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렇죠. 또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진출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예, 좀 이제 근시일 내에 좀 다른 또 환경이 또 펼쳐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